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발표자는 우리 박찬화 선생이신데 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단군왕금 아들 부르테자의 실존성 연구입니다. 요 뒤에 이어지는 발표가 단군왕금의 실존이라는 그런 주제고, 이것은 이제 단군왕금 아들 부르테자의 실존성인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사학계에서 뭐 이게 단군왕금을 신화로 몰아붙이고 믿지 않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은 당연히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데, 이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핏대를 올려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논문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썼으니까 한번 발표를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단군왕금의 아들 부르테자의 실존성 연구입니다. 글씨체는 조금 깨졌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논문의 목차는 처음에 부르테자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부르테자의 업적으로서 창수사자는 부르테자다, 그리고 부르와 오행치수법에 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테자가 2대 단군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의 부르의 행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단군왕금의 장남인 부르의 태자 시절과 2대 단군으로서의 업적과 행적에 대한 기록을 문헌과 유물과 유적 풍속 등을 비교하여서 그 내용과 사건이 맞는지 하나하나 검증하여 부르가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풍습 속에서는 부르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곡식을 담아가지고 집안의 조상신으로 섬기는 단지나 항아리를 말하는데요. 단지라고 하는 말도 단군에서 이렇게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 부르단지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최근까지도 그 조상 그 어머니께서 부르단지를 모셨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유습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르단지의 또 다른 모습은 이런 지프로 이렇게 덮어놓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19세기의 무당 내력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아들 부르가 어질고 다복하여 집집마다 땅을 택하여 단을 쌓고 질그릇에 벼와 곡식을 채워 지프로 영을 짜서 덮는다. 이를 부르단지 또는 업주가리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단군을 업주가리 단군이다 이렇게 써놓은 문헌도 있게 본 적이 있어요. 자, 부르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부르를 알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사실 이 논문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 4월에는 국회의원 12명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여 법안 발의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우리 이전에 학술대 첫날인가요? 둘째 날에 이렇게 지적하셨지만 그 교과서를 보면 한국사 교과서에서 홍익인간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군 영정 사진도 사라지고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 사진도 볼 수 없게 교과서에서 완전히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단군을 삭제하고 있다, 또는 단군 지우기라고 하는 어떤 작업이 모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부르단군의 실존성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단군의 아들 부르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으로는 우리가 1281년에 삼국유사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 삼국유사에는 단군기운이라고 나옵니다. 단군기에 의하면 단군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군이 서하 하백녀와 요친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단군이 하백녀와 결혼을 하고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뒤에 제왕운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왕운기는 1287년이죠. 제왕운기는 단군 본기왈이라고 나옵니다. 단군 본기에는 비서갑 하백지녀와 결혼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니 부르다라고 해서 똑같은 기록이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르에 관한 부분이 바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나오는데요. 이 부르와 해부르의 혼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시간상 다 읽진 않았지만
부루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있는 우리 동부여의 헤브루와 헷갈리는 그런 어떤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남녀 관계와 동일 이름에만 주목한 것이죠. 그래서 또 하백녀라고 해서 바로 그 여왕을 낳는 가문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백녀가 같다는 이유로 삼국유사에서도 그 부분을 헷갈리고 있죠. 그래서 남녀 관계와 동일 이름에만 주목하고 2000년 이상의 연대 차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고조선의 부루와 동부여의 헤브루를 동일인으로 혼동하는 그런 문헌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뒤에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냐면은 처음에 단군기와 단군 본기를 인용해서 삼국유사 제왕운기 모두 동일하게 단군의 아들은 부르다라고 하는 명제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군의 아들은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14세기 1363년에 행촌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군세기의 기록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제위 67년 갑술년에 왕검께서 태자 부루를 보내어 우순이 보낸 사공우와 도산에서 만나게 하셨다. 태자께서 오행의 원리로 물을 다스리는 법을 전하시고 나라의 경계를 살펴 정하시니 유주, 영주 두 주가 우리 영토에 귀속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오셨던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유주, 영주라고 하는 경계를 정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앞부분에 있어서 태자 부루를 단군께서 보내셔가지고 중원이 이제 큰 9년 대홍수의 위기를 달했을 때 이때 순임금이 보낸 그 사공우와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인데요. 1454년이죠. 그래서 그 단군 고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낳으니 부르라 하였다라고 하는 1차적으로 삼국유사 삼국 제왕운기에 나왔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가 도산의 모임을 당하여 태자 부루를 보내어 이제 단군께서 태자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도산회의, 도산회명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시면 자, 삼국유사는 단군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왕운기는 단군 본기와 또 단군 고기를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는 단군 고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군기와 단군 본기와 단군 고기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삼국유사가 인용한 단군기 할 때 단은 흑토자를 씁니다. 변으로 쓰고요. 그리고 단군 본기라고 할 때는 나무목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기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다른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하게 부루를 낳았다. 부루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는 주요 내용 1이라고 해서 단군의 아들이 바로 부루라고 하는 기록만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가 도산의 모임을 당하여 태자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응제시주에는 똑같이 하나라 우왕 때 이르러 제후들이 도산에 모일 때 단군은 태자 부루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기록이 추가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1363년에 행촌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라는 거죠. 이 단군세기에는 뭐 단군의 아들이 부루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루태자를 바로 이 그 도산으로 이렇게 보냈던 그 기록도 나오고, 아까 보셨듯이 그런 경계를 정한 일, 그리고 2대 부루 당군으로서 행적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 중에서 이 단군 세계에 있는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입소문이라든지 그 기록에서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군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세종실록 지리지나 응제시주에서 이런 도산회의가 기록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자면은 이 단군세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세종 시절에 또 전해지게 되었는가? 세종실록 지리지니까요. 이제 그 부분까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촌 이암 선생의 이제 손자는 바로 용헌 이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세종 시기에 처음에 즉위할 때부터 우의정을 했었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좌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 10년 정도 세종을 보필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 단군
단군세기를 바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429년에는 세종 시절에는 그 면모가 바뀌잖아요. 그동안은 그 기자조선을 빗대어서 이제 기자를 숭배를 했었는데, 이때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평양의 기자묘 남쪽에 단군묘를 건립하게 됩니다. 단군사당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32년에는 전국 지리지인 신참 팔도 지리지를 완성하여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완성된 것은 1454년이지만 그것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은 세종 시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게 되는데요. 훈민정음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조선 3대 가륵당군 때 삼랑을보르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단군세기에 나오고, 그 가림토문 38자가 바로 이 단군세기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세기를 보아서 여기에서 똑같은 어떤 문자인 28자 훈민정음이 나왔으리란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 세종대왕에게 단군세기가 바쳐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원이라고 하는 우의정 좌의정을 했던 바로 행촌 이암 선생의 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단군세기가 이렇게 전해졌고 알려졌기 때문에 단군세기에 있던 아까 도산회의의 그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체는 바뀌게 됩니다. 주체는 뭐냐면 우가 소집을 했다, 도산의 모임을 소집을 했다라는 쪽이고요. 거기에 부르를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된 것은 이때가 명사대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이 이렇게 뭐 소집을 하고 거기에 우가 조회를 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만이 전달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바로 직후에 세조의 사서 수거령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세조 3년 때 무엇이 있냐면,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고조선의 비사, 고조선과 관련된 비사들,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쭉 해서 표운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처럼 단군과 단군 이전의 사서들을 모두 이렇게 모아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벌어집니다. 세조의 사서 수거령 이후에 50년 동안 이러한 어떤 책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권근의 응제시주가 있고요. 그리고 서거정의 필원잡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동안의 사서 수거령이 있었는데, 그 수거령 이후에 뭐냐면은 말미에 동국통감이 완성이 됩니다. 동국통감이 이제 관찬 사서로서 완성이 되는 게 1484년이 됩니다. 이 필원잡기라고 하는 서거정이 개인적으로 지었던 그런 어떤 책 이전에, 바로 3년 전에 서거정을 중심으로 한 동국통감을 짓게 되는데, 이 동국통감에는 분명히 부루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도산회의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거정은 동국통감을 주도했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쓴 필원잡기라고 하는 책에는 고기의 운, 단군이 아들 부루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가 제후들을 도산에 모을 때 단군이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동국통감을 지을 당시에도 책들로 다 모아져 있었지만, 그 부분은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관찬사사에서는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일사가 나오게 되는데, 태백일사는 아시겠지만 숨길 일자를 썼듯이 이 책을 해서 그 구체적인 부루태자와 부루단군에 대한 행적을 더 자세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책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온 책,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뭐 단군세가 이후에도 더 많은 그런 어떤 역사 책들이나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단군이 부루를 낳았다, 그리고 도산회의에 소집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대한제국 때까지 20세기 초반까지도 이 부루의 어떤 행적에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단군의 아들은 부루다. 그리고 두 번째, 단군 왕건께서 아들 부루를 도산에 보냈다.
그래서 도산 회의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모든 사서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문헌은 정리를 하면 헤브루와 브루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 다른 논문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헤브루와 혼동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주객이 전도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가 도산 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에 단군 왕건께서 바로 이렇게 부르를 파견해서 조회했다. 조회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분에게 이렇게 가서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서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르테자와 우가 도산에서 만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에서 보면 9년 대홍수가 일어나서 재앙이 커지자 단군 왕건께서는 부르테자를 보내어 도산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사공우를 보내어 우리의 오행치수법을 받아서 치수를 성공하여 홍수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도산 회의라고만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로 가는 기술에서는 갑술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거기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갑술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갑술년을 갖다가 우리 국내 문헌에서는 하우 18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 세계에서는 단군 왕검 67년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나오는데, 어느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했을 때 이 단군 세계에는 단군 제위 67년에 태자 부루를 보내어서 우순이 보낸 사공 우와 도산에서 만나게 하셨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외의 기술에서는 뭐 홍만종이라든지 갑술년, 그리고 하우 18년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연료실기술 뭐 이런 부분에서 바로 하우 18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은 그 아들 부르테자를 보냈고, 순임금은 이때 뭐 섭정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순임금이 사공 우라고 하는 그때 당시 내무부 장관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장관을 보낸 거죠. 장관을 보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 제위 시기 2기에 도산 회의에 부르테자를 보냈고, 순임금 섭정 시기여서 순임금이 우사공을 도산 회의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단군 제위 시기는 맞는 것이죠. 이때를 기록을 한다면 단군 몇 년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우시는 뭐냐면은 이때가 하우시가 아니고 이때는 우사공이었다, 내무부 장관 정도의 어떤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시 18년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얘기를 하자면, 도산 회의는 갑술년이라고 그랬죠. 도산 회의는 갑술년인데, 그럼 이때를 하우 18년이라고 하면 18년 전은 언제냐? 그때는 언제냐면 정사년입니다. 정사년은 그 중원의 어떤 홍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록이 없고요. 홍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때이지만, 이때의 기록은 뭐냐면 단군 조선의 대홍수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때가 BC 2284년 정사년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그 홍수가 일어나서 그 다음 해인 무오년에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을 축성을 하고 제를 지내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곳인데, 만약에 뭐 하우 1년이 만약 정사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우시 우임금이 자기 아버지가 치수를 실패하기 전에 치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도상 말이 안 되는 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우 18년이라고 했을까? 그걸 단군 조선의 홍수에 맞췄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역시나 뭐냐면은 이 기록이 단군 세기에 있는 어떤 연도 기록, 단군세기나 또는 태백일사, 이 환단고기에 있는 그런 어떤 연도 기록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군세기의 기록이 분명히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하우 18년이라고 지금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경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곤이 죽고 나서야 우가 시작을 합니다. 그걸 계승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홍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곤 이전에 뭐 하우시 1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단군 제위 67년은 맞고 하우 18년이라고 하는 국내 문헌은 틀렸다. 하지만 이 18년이라는 설정 자체도 단군 세기에서 단군 임금의 시절의 어떤 홍수에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창수사자는 그러면 과연 부르테자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는 도산에서 창수사자를 만났다라는 것이 중원 기록에 있고요. 부르테자는 도산에서 우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 문헌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창수사자는 부르테자냐, 이것만 동일시 된다면은 똑같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긍이근 연려실기술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군이 아들 부르를 보내어 도산의 우임금께 조회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설은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중국의 문서에 어찌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거냐라고 해서 이때 이긍이익은 그 중국의 문서를 못 찾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5월 춘추에는 창수사자가 나오는 주요 문헌이 바로 5월 춘추고요. 그 외에도 뭐 백공육첩, 고미서, 역사, 두보의 시 등에도 중국 문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춘추를 이어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5월 춘추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5월 춘추에 보면 우가 치수하기 위해 형산에 이르러 백마의 피로 제사 지냈으나 조짐이 좋지 못하자 산에 올라 하늘에 우러러 하소연하였다. 꿈에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자신은 현이 창수사자라고 말하면서 산신의 책을 얻으려 한다면 제게 목욕제계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가 세 달 동안 목욕제계를 한 후에 금으로 장식한 책을 얻어서 치수의 요체를 터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현이 창수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잖아요.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 중에서 이제 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한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이라고 하는 건 거물 현자이기 때문에 북쪽을 나타낸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바로 북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부다라고 하면서 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창수는 창해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또 주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신은 곧 조선이다라고 해서 조선의 북쪽에 그러니까 단군 조선에 바로 창수 창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수사자는 바로 부르테자다. 부르를 창수사자에 임명하여서 단군께서 부르를 창수사자, 창의 사자에 임명하여서 도산에 가서 하우를 보고 바로 삼신 오제교의 일부분인 오행서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조선 상고사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꿈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꿈에 창수사자를 만났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화함이니 이는 상고에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성 더 높은 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꿈에서 또는 뭐 신이 뭘 하셨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화하는 것은 상고에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걸 왜곡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냐면은 이거를 신성을 장식할 때 이렇게 꿈이라고 한다라는 쪽으로 좋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창수사자는 바로 부르테자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창수사자인 부르테자를 찾아뵙고 라고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 원문을 보면 창수사자 부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수사자인 부르를 찾아뵙고 우임금이 찾아뵙고 황제 중경을 전수받으니 바로 배달의 황부중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현이 창수사자는 바로 부르테자고 부르테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문헌에서는 북국수정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태백일사에 보면 태자 부르는 도산에 이르러서 나는 북국수정자이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여 천부왕인 신침 황구종이라는 치수에 필요한 세 가지 보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역대 신선 통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권 3에 보면은 문득 현방에 북방에 도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지라 우가 맞아들여서 절하고 그리고 도사가 가로되 그 현방 도사가 가로되 나는 북방 수정의 아들이다. 이게 원 문헌은 뭐냐면 북방 수정자다라고 해서 태백일사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대가 구역의 수토를 다스려 만민을 구하려 한다는 말을 물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나 그대를 도우려 왔노라라고 해서 이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태백일사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태백일사에서는 바로 북국수정자 부르테자가 나는 북국수정자다라고 하면서 천부왕인 신침 황구종을 주게 되는데 천부왕인은 험한 곳을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흥한 것을 만나도 피해가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천부왕인입니다. 그리고 신침은 물의 깊이를 측정하여 쓰임이 무궁하다 황구종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천부 왕인과 그리고 신침과 왕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역대 신선 통감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나오는 천부 왕인, 신침, 황구종은 역대 신선 통감에서 왕인, 신침, 왕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창부 타령이라고 있어요. 창부 굿 또는 창부 거리라고 합니다. 서울 경기도 지방의 굿에서 창부신을 모시는 굿거리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원래는 창수사자의 창과 부르태자의 부를 따서 창부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천부 왕인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액을 막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액을 막는 것으로서 천부 왕인이라든지 신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2달 홍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굿거리가 바로 창부굿이었다. 이거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뒤로 가면서 창부라는 한자가 바뀌게 됩니다. 창을 하는 창자와 부녀자 부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원래는 뭐냐면 창수사자의 창과 부르태자의 부를 땄다. 이것이 이제 창부시 무신도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준 상제천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신선 통감에 아까 보셨듯이 나는 북국 수정자의 아들인데 상제께서 나에게 명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서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상제께서 진노하시어 홍범구주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으나 이건 곤이 취소할 때죠. 근데 그 곤이 귀양 가서 죽고 나서 우왕이 뒤를 이어 일어나자 하늘이 우왕에게 홍범구주를 내려주시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제와 하늘, 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노하여서 홍범구주 나오고요. 그리고 천이 우에게 홍범구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서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보셨던 역대 신선 통감 또 태백일사에 보면은 천재지자의 거룩한 말씀을 네가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자,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에는 부르태자라고 명확히 나오고 특히 태백일사는 북국수정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행치수 지법이다, 금간옥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5월 춘추에서는 꿈에서 현이 창수자자가 금간옥자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좀 전에 보셨던 서경에서는 하늘이 전해줬다. 그 이전에는 상제가 분노했다라고 하니까 상제가 바로 하늘이죠. 그래서 그 상제와 하늘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송미자 세가도 그 상제와 하늘이라고 표시된 그 분이 홍범구주를 전해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께서 홍범구주를 전해줬다. 그걸 대행한 분이 바로 부르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5월 춘추, 송미자 세가, 서경, 역대 신선 통감 등을 분석하면 그 속에서 단군 왕검이 보낸 부르태자가 우에게 오행치수법 홍범구주를 전해주는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국의 문헌에 모두 나타나므로 이는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며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다르게 전해지잖아요. 이 부분이 다르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바로 실제 있었던 사건, 실존 인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논문에서는 그 부르단군이 제위를 한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는 이걸로 이렇게 마치는데요. 그 증명 키워드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17가지를 했습니다. 단군의 아들이라는 기록, 그리고 도산회의, 갑술련, 현이 창수사자, 창수사자 부루, 창부 굿, 창부 거리, 북국수정자, 그리고 북국수정자의 3가지 선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르단군으로서의 즉위년 신축년에 관한 어떤 동시 기록, 그리고 동무와 도라라고 하는 유주와 영주를 정벌한 기록. 아까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죠. 유주와 영주를 정벌하고 경계를 삼은 그 부분, 그리고 그때 동무와 도라를 표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단군 시절에 어아가가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소련과 대련이라고 하는 신하, 3년상의 대면사인 이분들이 있었고 편발개수가 이제 국내 다수 문헌에서 단군 시대에는 편발개수의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르 단군 때 편발개수가 있었고요. 부르 단군 시절에 도량형을 통일을 했는데 순임금 때 단군조에 맞추어서 도량형을 통일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근동우라고 해서 동방 단군 천자에게 홍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의 어떤 치수의 은혜를 입어서 사근동우한 그 기록이 또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신 해
단군에는 일식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단군색에 보면 3번의 일식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단군이 돌아가실 때 일식 기록이 있는데 이 최적 관측지 수도와 일치하고 있다. 바로 단군왕검이 실제로 수도를 어디로 정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르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7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외에도 이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단군 왕검 때의 어떤 기록까지 합해 보면 20여 가지로 부르단군을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단군의 일식 기록을 보면 2세 부르단군 때 이제 일식 기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부르단군이 돌아가시는 날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이 최근에 이제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님께서 일식으로 알아본 첫 아사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2020년 세계 환단학회 추계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비슷한 연대의 금환 일식만이 동북아에서 관측 가능한데 그 최적 관측지가 장춘 하얼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헌과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바로 송화강 아사달 하얼빈에서 이제 관측을 했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추정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 부르단군 시절의 기록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단군왕검의 아들 부르태자와 2대 부르단군으로서의 부르의 존재에 대해서 국내외 문헌과 유적과 풍습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1대 단군왕검을 이은 장남 부르태자는 실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헌 비교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르는 실존 인물이며 부르가 아들인 부르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단군왕검 또한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은 무진년 BC 2333년에 건국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학계에서 단군을 신화시하고 허구의 인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검증해야 되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사실은 제가 이 토론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그 아주 훌륭한 논문 발표였습니다. 처음에 연구 목적에서 이제 부르단군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무려 17가지의 키워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박찬하 선생님은 학위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박사학위를 받은 그 수준을 이렇게 능가한다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주장 이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증명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 부르단군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한 문헌 자료, 민속 자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원해서 검증한 그런 논문은 사실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 논문에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이 논문을 꼼꼼하게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읽어봄으로써 우리 그 고조선 시대 초기에 그리고 중국의 당대 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그 많은 역사들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도산회의 하우 씨가 이렇게 물을 다스릴 때 단군왕검으로부터 부르태자의 파견을 받은 그 부르태자가 이렇게 파견을 가서 도산회의에서 금관옥첩을 전해줌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9년 홍수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순임금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라가 개국이 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관련이 있고 이 속에서 이제 아까 뭐 하우시 18년이 맞냐 틀리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런 우리나라 역사서들의 그런 기록의 오류라든지 사대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이 18년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술적으로 우리가 많은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제 창부굿 이것도 제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그 유래가 단군조선 초기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 그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뭐 굿이라든지 이런 민속, 풍속에 남아 있는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이것은 뭐 누가 왜곡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면면이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하나의 단편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과제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